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진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속죄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일 겁니다. 제 아내 수진이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위태로운 유리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뜨겁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는 등을 돌렸고 저는 그런 아내의 마른 등을 보며 차가운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의 침대는 넓고 고요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저는 종종 거실로 나와 새벽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담배를 태웠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 저를 위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유였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이면 될 거라는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님 미숙 씨는 저보다 15살이 많았습니다. 수진이를 아주 어린 나이에 낳아 남편 없이 홀로 키워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젊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뽀얀 피부와 가늘고 긴 목선, 세월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검고 풍성한 머리칼. 그녀는 장모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여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온 첫날,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늘 배달 음식과 즉석 식품으로 채워져 있던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베란다에는 그녀가 사온 작은 화분들이 놓였습니다. 수진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등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어쩌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평화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이는 피곤하다며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과 함께 저와 미숙 씨 단둘만 남겨졌습니다. TV에서는 시시콜콜한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고 있었지만 제 신경은 온통 제 옆에 앉은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풍기는 샴푸 향기가 제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박서방.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TV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수진이 저 녀석 때문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원래 한번 마음의 문을 닫으면 좀처럼 열지를 않아.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가.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가 잠든 밤의 거실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고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미숙 씨는 제 앞에 시원한 캔 맥주를 놓아주었고 저는 그녀를 위해 묵직한 와인병을 땄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었고 우리는 그 어떤 부부보다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의 고충,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수진이에게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내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온전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반기는 그녀의 환한 얼굴을 고생했네. 박서방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녀의 다정한 손길을, 그리고 아내가 잠든 후 시작될 우리만의 은밀한 시간을, 제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기대감이 위험한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 금지된 위안에 속수무책으로 중독되어 갔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극에 달한 것은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눅눅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수진이는 유난히 날카로웠고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담배를 입에 물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얇은 슬립 차림이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그녀의 하얀 어깨와 희미한 쇄골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녀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장모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거리. 그녀의 체온이 제게로 전해져 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박서방을 볼 면목이 없어. 그녀가 돌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지만 내가 봐도 수진이는 참 정이 없어. 나한테도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저 애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가? 저의 인생에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늘 강하고 당당해 보였던 그녀의 무너진 모습은 제 심장을 속수무책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제 손길에 그녀의 몸이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절박하고 또 위험했습니다. 우리의 얼굴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섞여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의 얼굴로 제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고요한 수면 위로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저와 미숙 씨는 화들짝 놀라 마치 자석에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불과 1초 전까지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던 저희의 세상이 그 소리 하나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졌다가 목구멍으로 다시 솟구쳐 오르는 끔찍한 감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등줄기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미숙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슬립의 어깨끈을 황급히 고쳐 잡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이 금지된 순간의 공기를 아내가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 어둠 속에서 들려온 수진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아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향하며 저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저 투명한 가구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 찬물을 컵에 따르고는 그 자리에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칵, 텅 빈 유리컵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와 미숙 씨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엄마랑 아직 안 잤네? 그제야 저희를 발견했다는 듯 수진이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제가 내뱉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증거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흥. 비가 와서 그런가, 잠이 안 와서. 미숙 씨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하게 떨리는 음색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쩌면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난 들어가서 잘게. 둘 다 너무 늦게 자지 마. 수진이는 하품을 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마치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 아내가 사라지자마자 억눌려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와 미숙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폭주하던 욕망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끈적이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나도 이만 들어가 봐야겠네. 미숙 씨는 제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베란다에는 또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는 언제 꺼졌는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희는 선을 넘을 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눈빛으로, 서로를 향한 갈망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수십 번도 더 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희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벽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던 둘만의 시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잠들면 미숙 씨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 역시 그녀를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집 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저녁을 먹을 때면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져 음식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수진이가 무심코 던지는 일상적인 대화들, 그 모든 평범한 소음 속에서 오직 저와 그녀만이 침묵의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풍기던 향긋한 비누향은 이제 제 죄책감을 후벼 파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갈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금지된 욕망은 곰팡이처럼 제 마음속 가장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더욱 맹렬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의 그녀는 늘 그날 밤의 얇은 슬립 차림으로 제게 와서 안아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번번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났고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수진이의 얼굴을 보며 지독한 자기 혐오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미숙 씨 역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마른 등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이 지독한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밤을 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마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외면하고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흐느낌이 잦아들 때까지 숨을 죽인 채 함께 밤을 지새울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공범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 같은 고통을 느끼며
같은 지옥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어색한 동거는 저희 모두를 갉아먹었습니다. 수진이는 저희 사이의 이상기류를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집안을 감도는 차가운 공기에 조금씩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퇴근하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것이 저와 미숙 씨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방문을 닫으면 집은 다시 저희 두 사람만의 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말을 섞거나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보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의 뒷모습을 훔쳐봤습니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유리창에 비친 제 그림자를 힐끔거렸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숨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서로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불꽃이 다시 타오른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미숙 씨가 장을 봐 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제가 돕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쪽 선반에 물건을 올려놓으려 손을 뻗는 그녀의 블라우스가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가 눈처럼 하얀 허리살이 언뜻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 손길에 그녀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짙은 갈망. 저는 그녀를 제 쪽으로 천천히 돌려 세웠습니다. 저희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제 가슴팍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녀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발 나를 멈춰달라는 애처로운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 차마 닿지 못했던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위기는 저희를 망설이게 했지만 두 번의 위기는 저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정의 끝이 지옥이라도 기꺼이 함께 떨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 씨 역시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제 옷깃을 움켜쥐며 제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길고 깊고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막을 헤맨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저희는 서로의 타액을 개걸스럽게 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제게 이끌려왔습니다. 아내가 잠든 방문 앞을 지나는 매 걸음이 지옥으로 향하는 계단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데리고 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망설임 없이 잠금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저희에게 내려진 마지막 선고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이 잠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성이, 제 양심이, 제 남은 인생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세상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문이 닫히자 미숙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제 품에 무너지듯 기댔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심장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묘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다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조금 전의 키스와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깊고 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제 목을 감아왔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옷을 미친 듯이 벗겨냈습니다.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여린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맨살이 맞닿는 순간 저희는 동시에 터질 듯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의 소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영혼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에게조차 미안한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욕망에 눈이 먼 한심하고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죄책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의 금지된 행위를 더욱 짜릿하게 만드는 배덕감의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 곳곳에 새겨진 고단했던 삶의 흔적들을 입술로 더듬으며 위로했고, 그녀는 제 등 위를 손톱으로 긁어내리며 제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의 존재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며 파멸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저희는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범이라는 것을, 이 비밀의 무게를 평생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아무것도 모른 채 어젯밤에 잠을 설쳤다며 투덜거리는 수진이, 그런 아내의 말을 들으며 태연하게 반찬을 집어주는 미숙 씨, 그리고 그 둘을 번갈아 보며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저. 하지만 그 죄책감의 이면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만들어낸 은밀한 쾌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밑으로 미숙 씨의 발이 제 발을 가만히 건드렸을 때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고 동시에 식탁 아래로는 아내의 엄마와 위험한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더욱 대담하고 깊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없는 시간과 공간은 모두 저희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진이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가 평소보다 조금만 일찍 퇴근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제 셔츠에 묻은 아주 작은 얼룩에도 혹시 미숙 씨의 화장품이 아닐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제 변화에 여러 번 의문을 표했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럽게 묻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저와 아내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수진이가 제게 먼저 다가온 적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관계를 원했던 아내를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밀어냈습니다. 제 몸에는 아직 그녀 엄마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이래? 제 격한 반응에 놀란 수진이는 깊은 상처를 받은 얼굴로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는 아내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은 미숙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낮 거실에서 그녀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눈 뒤였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벌 받을 거야.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엄마도 아니지.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위태로운 쾌락의 끝까지 함께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아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얼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미숙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앉아. 저는 숨을 죽인 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보고 싶어. 그 세 글자가 다시 한번 저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과 핸드폰 액정 속에서 깜빡이는 그녀의 이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강 저편에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미래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그만큼 위태로워졌습니다. 죄책감은 서서히 무뎌졌고 그 자리를 중독적인 쾌락과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스릴 이 대신 채워나갔습니다. 저희는 마치 벼랑 끝에서 춤을 추는 어릿광대 같았습니다. 아슬아슬한 발걸음 아래로 펼쳐진 까마득한 절망을 애써 외면하며 서로의 체온에만 의지한 채 위태로운 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내의 엄마와 뜨거운 정사를 나누고 밤에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제 옆에서 잠든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위선자.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파국의 전조는 가장 원초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미숙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헛구역질을 했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엄마가 여름을 타는 모양이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불길한 예감이 제 심장을 차갑게 옥죄어 왔지만 저는 애써 그 예감을 부정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불안은 며칠 뒤 최악의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제 서재로 저를 찾아온 미숙 씨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두 줄의 붉은 선.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제 눈을 지지는 낙인처럼 느껴지는 두 줄의 붉은 선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플라스틱 막대가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미숙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금지된 쾌락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형태로 저희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엄마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끔찍하고 기괴한 문장이 제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미숙 씨는 더 이상 서로의 몸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아이를 지우는 문제로 저희는 며칠 밤낮을 새우며 다퉜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생명을 차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저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끔찍하고 거대한 거짓말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미숙 씨가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진이에게 먼 친척 중에 몸이 편찮으신 분이 생겨 어머니가 몇 달간 시골에 내려가 간병을 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수진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오히려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며 서운한 얼굴로 그 거짓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미숙 씨가 떠나던 날,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타들어가지 않는 제 심장을 저주했습니다. 미숙 씨가 떠난 후, 저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망가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수진이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없이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주말마다 외식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런 거리가 생긴 것 같다며 입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수진이도 저의 계속된 설득과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 텅 빈 집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미숙 씨는 먼 도시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핏덩이 같은 작은 아이. 제 아들이자 동시에 제 처남이 될 끔찍한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미리 알아본 입양기관을 통해 마치 저희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처럼 모든 서류를 꾸몄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계획대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뒤, 저희 집에는 3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입양된 아들 서준이에게 온 마음을 쏟으며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시골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설정의 미숙 씨는 다정한 외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악마가 되어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재롱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그런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풍경.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는 것을. 제 아내는 자신의 남동생을 아들로 키우고 있고 장모님은 자신의 아들을 손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죄인으로 이 완벽한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형벌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